어제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간 사드 관련 장비는 3단계 개량 작업에 필요한 마지막 장비다. 이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들 장비가 반입되면서 3단계 성능 개량 작업 10월 말 이달 내로 완료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사드 3단계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을 해와서 1단계와 2단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1단계는 사드 포대가 성주 기지에 있더라도 발사대를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2단계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수집 정보를 패트리엇 발사에 활용하는 방식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제 최종 3단계는 이 사드 고도 40km에서 150km의 고고도입니다.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 사드 시스템과 고도 40km 이하의 중고도라고 해야 되겠죠.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시스템을 한 몸처럼 통합 운용하는 이런 맞춤형 요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층 요격과 중, 하층 요격 방어가 동시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 왜 테니스 시합을 보면 복식 시합의 경우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두 선수의 한 가운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0km에서 150km를 맞는 사드와 40km 이하를 맞는 패트리엇 그 중간에 그 경계선 여기가 제일 취약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따로따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그 취약점이 노출이 쉬워지죠. 이걸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취약점 보완이 이제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이 성능 개선 이것은 우리의 요격 시스템의 완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치인데 이제 이번 달 안에 이것이 완성된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도 흔히 부릅니다. 지금 이 사드와 패트리엇 통합 운영은 방패의 성능을 대폭 획기적으로 강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창에 해당되는 미사일 개발을 또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워낙 군사 전력의 차이와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이 방패를 뚫을 창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급의 순항 미사일, 핵탄두 미사일 등등을 총동원해서 군사 위협을 하면서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지만 강력하고 완벽한 방어 시스템만 갖추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상대의 창을 무력화시켜 놓고 나서 너 무릎 꿇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압박해 들어가는 전면 압박 전략을 계속 구사해야 북한을 손들고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였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이런 북한의 거듭된 고강도 도발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만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실제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하자 어제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바로 함정을 타고 이곳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접견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 회사는 반도체 부품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이 게리 디커슨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투자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게 돼 무척 기쁘다. 이 기업인인데 한미동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이 전 세계 자유진영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4일 친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이 친서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대한반도, 대한 방위 공약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또 공고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열도 상공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간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먼저 요청해서 이루어진 통화로 알려졌습니다. 25분간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중요성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동맹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발언을 기시다 일본 총리가 했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있었던 바로 이런 일들이 북한의 무모한 고강도 군사 도발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한미일 군사 협력 체계를 더 확고하게 하면서 최악 문재인 좌파 정권이 최악으로 만들어간 이 한일 관계까지 신속하게 복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건 김정은이가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상황 전개일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이 완전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 일본이 먼저 우리 측에 정상간 통화를 제의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소개해드린 아퀼리노 태평양 인도 태평양 사령관 지금 미군들의 세계 전략에서 보면 나토 사령관보다도 그 정치적 중요성, 군사적 중요성이 훨씬 더 큰 아퀼리노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입니다. 이 아퀼리노 사령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이 방한해서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실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미 해군은 어제 7일부터 오늘 8일까지 이틀간 동해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연합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2주 사이에 동해에서 2번이나 한미 훈련을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처음부터 트집 잡고 폄훼하고 왜곡 보도하고
외교 참사니 뭐니 떠들어대고 심지어 친일 국방이니 어쩌니 헛소리들을 해야 되지만 북한의 이 고강도 군사 도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한미동맹의 복원과 한미 간 확장 억제 전략의 실현, 그리고 한일 관계 정상화와 그것에 바탕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의제였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이재명 좌파 세력이 아무리 비방을 하고 헐뜯는다 하더라도 북한의 거듭된 고강도 군사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와 국방,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강력한 정치 지도력,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의 헛소리, 친일 국방. 이재명이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을 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빠르게 증강된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을 억제하려면 한미일 협력은 군사 전략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왜 하필 독도 근처냐라고 이재명이가 황당한 트집을 잡았는데, 실제로 훈련이 이루어진 동해상은 공해상입니다. 어느 나라 군함이든 다닐 수 있는 곳이고, 또 그 위치가 독도에서는 18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고, 오히려 일본 열도와는 1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굳이 따지면 일본에 가까운 공해상에서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걸 트집 잡아서 친일 국방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헛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수색구조 훈련,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 그리고 대잠수함 훈련, 이 세 개 분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수색구조 훈련, 이거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갖는 훈련입니다. 조난당한 선박을 수색하거나 조난당한 선원들을 구조하는 그런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해서 상대적으로 일본과 같이 훈련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감정에 대한 부담감이, 국민 정서의 부담감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그리고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훈련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정찰 전력을 보유한 이 이지스함을 동해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지스함이 우리보다 훨씬 보유 숫자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일본입니다. 미국은 수십 척의 이지스함을 갖고 있고, 일본은 8척의 이지스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상으로 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추적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도 우리의 이지스함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확하게 북한의 군사도발을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이지스함은 최대 1000km 떨어진 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미 1-3국은 미사일 경보 훈련을 2016년에는 2회, 2017년에는 4회, 모두 6차례 그동안 실시했는데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선 이후에 그럼 안 했냐?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할 경우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실제로 훈련은 하면서도 공개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장소는 당연히 동해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잠수함 훈련은 2017년 4월에 처음으로 실시됐는데 이 잠수함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해상 초계기 P3C 이게 미국이 가장 많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일본이 많습니다. 1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 정상급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미국도 전 세계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잠수함 작전은 일본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동해는 수심이 깊어요. 그러니까 잠수함 탐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수중 환경을 갖고 있어서 잠수함 천국이라고 불리는 해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잠 초계 능력을 강력하게 갖추고 있는 일본과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합동 작전은 필수적이다. 이게 군사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대사, 미 태평양 사령관 출신이죠. 해리 해리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잠수함전은 매우 복잡하고 진화하는 영역이다. 특히 한미일 합동연합 작전은 매우 중요하다. 이 한미일 3국 훈련은 유사시에 한반도에 김정은이가 지 죽을 줄 모르고 6.25 때처럼 전면 남침을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 이럴 때 이 한반도에 미군을 증원하기 위한 기지가 저 본토에서 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이게 일본에 한반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한 기지가 모두 7군데가 있습니다. 7개 유엔사 후방기지라고 불리는 주1 미군기지입니다. 미 항공모함 지금 동해상에서 훈련하고 있는 레이건함이 어디에 정박하냐 하면 요코스카 해군기지, 일본에 있는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합니다. 또 사세보 해군기지, 캠프 자마라는 육군기지, 요코다 공군기지,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와 후테마 해병대기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 등이 있습니다. 이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들입니다. 이 기지들이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하거나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바로 한반도로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 체계에서 보면 전방 GP, GOP에 근무하는 전방사단들 바로 뒤에 365일 훈련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예비사들이 있죠. 바로 그런 역할을 이 일본의 7개 미군기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가데나 공군기지는 한반도에 종종 출동하기도 하는 F-22 스텔스기, RC-135 정찰기 등이 배치 발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미군 기지들은 아무리 미군 기지라고는 하나 미군이 마음대로 다녀 출동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일본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한미일 삼국 연합훈련은 한반도의 유사 상황에 대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을 주적으로 갖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라고 하는 잠재적 가상적도 상대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보인 그 신경질적인 반응과 경제보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결정적인 순간엔
북한 편을 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6.25 때는 안 그랬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중국을 직접적인 주적으로 상대할 수는 없지만 언제든 중국이 직접적인 주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견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 훈련보다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에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 때문에 한미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중국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경우에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한테, 김정은이한테 야 좀 조용히 좀 있어. 너 때문에 말이야. 아내들 훈련을 한미일이 자꾸 하고 우리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잖아. 라고 북한을 제어하는 효과가 군사 외교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우리가 중국한테 북한 좀 말려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설득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북한 말려 안 그러면 너네가 다쳐 라고 위협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외교에서 설득만 갖고 됩니까? 위협과 설득이 병행돼야지. 문재인 좌파 정권식으로 중국 눈치나 보면서 쩔쩔매고 우리 기자들이 두들겨 맞아도 아무 소리 못하고 혼밥이나 가서 먹고 이래가지고야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견제하고 제재할 수 있겠어요? 중국을 북한 제재로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전까지를 감안하고 지금 한미일 군사연합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친일국방이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자가 제1야당 대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 자꾸 헛소리를 하지. 그야말로 철진한 죽창가 하나 꺼내들려고 하지. 한심한 자 같으니라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서해 공무원을 뻘짓거리라고 이렇게 막말을 한 자가 있습니다. 주철현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이 자가 해수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여러 정황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이대준 씨에게 공무를 하다가 이제 사상, 죽거나 다친 걸 공상이라고 그러는데, 공상을 인정하자는 것은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다른 데서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경우로 똑같이 사고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말을 좀 꼬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대준 씨가 뻘짓거리 하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해서 해수부 장례식까지 치러줬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망발을 한 겁니다. 뻘짓거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를테면 근무 중에 무슨 퇴폐 이발소를 가서 뭘 하다가 사고를 났다든지, 뭐 근무 중에 갑자기 술집에 가서 뭐 술을 마시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 쓰는 말이 뻘짓거리입니다. 이 주철현의 이 망언이 나온 직후에 국민의힘의 정희용 의원이 방금 뻘짓거리라고 발언했는데 그 발언 정정해야 한다. 취소하라.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자 이 주철현이가 아차 싶었는지 고인이 뻘짓거리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근무 중에 이탈해서 다른 짓 하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 공무 수행 중 사고가 아니지 않느냐. 말을 돌려서 도망갔는데, 그러나 핵심은 이대준 씨가 근무하다가 딴짓 하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딴짓 하다 죽은 것을 뻘짓했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 망언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이대준 씨가 실족사 했다는 증거가 있냐. 실족사 아닌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북한군 총에 학살당했지 무슨 놈의 실족사야. 실제로 이 이대준 씨가 근무하던 배에서 어떤 경위로 바다에 떨어졌고 어떻게 표류를 해서 북한 수역까지 갔는지는 지금 누구도 모릅니다. 정황과 합리적 추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장관한테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 대라 그랬어요. 자, 내가 주철현이나 문재인이나 그 밑에서 서훈이나 박지원이나 서욱이한테 묻습니다. 월북이라고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 월북했다는 증거 있냐? 문재인, 증거 있으면 대봐. 월북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이대준 씨가. 박지원이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고. 아니면 거짓말 한 거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2차 가해, 3차 가해 한 거지. 이자들이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문재인 정권 때의 발표가 아무래도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끊임없이 이대준 씨의 이 명예를 모욕하고 훼손하면서도 곧 죽어도 우리는 이 씨가 월북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주철현이 같이 이대준 씨가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 너네 증거 없지 않냐? 그러면 월북이지. 그게 괄호 안에 숨겨져 있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행간이 있는 것이고 그 행간 속에 있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월북이라는 단어 안 말했다고 해서 월북 주장 안 했다고 할 수 있나?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대준 씨는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된 사건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명예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2차 가해, 3차 가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모욕적 발언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대준 씨, 고인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렇게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2020년 9월 21일 동생이 북측 NLL 수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인지를 한 후 당신들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냐. 문재인이는 그렇게 북한 수역에서 확인됐습니다라고 하는 국방부의 인지 이후 3시간 동안 이대준 씨가 결국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그 3시간 동안 문재인은 뭘 했냐. 서욱이는 뭐 했고 서훈이는 뭐 했고 박지원이는 뭐 했냐.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뻘짓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그 중에 오늘 2개만 소개하겠습니다. 기상청 관련입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봄만 되면 편서풍을 타고 북한 이 외몽고 쪽에서 불어오는 황사, 그리고 중국의 이 상해, 청도, 북경
이런 쪽에 그 시커먼 그 오염된 중금속 스모그 이런 것들이 함께 뭉쳐져서 예전에는 그냥 황사 그랬는데 지금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부를 수밖에 없게끔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봄날 따뜻한 꽃향기 나는 이 봄날 하늘을 잃어버린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영동 지역, 이 태백산맥, 대관령이 높은 이 산맥 저쪽에 동해안 쪽에 있는 강릉, 속초, 삼척 이 지역만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부터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들 합니다. 자,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2019년, 2020년 그때 굉장히 심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도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신용이라도 내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에 문재인이가 기상청에 집단에는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랍시고 누군가가 뭐 한마디 해줬겠죠. A4를 줬겠죠. 기상청에 뭐라 그랬냐면 한중 공동 인공 강우 실험을 하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이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데 여기에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서 비가 내리면서 그 빗방울들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잡아서 땅으로 떨어뜨리면 좀 깨끗해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해서 정리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인공강우는 중국이 좀 앞서 있다 그럽니다. 뭐 베이징 올림픽 할 때 하도 스모그가 심하니까 인공강우로 어떻게 좀 해결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낭설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중국이 황사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법적으로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가 인공강우를 그럼 같이 실험을 해보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냐. 그래서 1차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서 했어요. 실패했어요. 비가 안 내렸으니까 실패지. 인공강우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SF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죠. 아직까지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비용은 우리가 다 떠안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 비용이다. 정부가 예비비 편성해갖고 그거 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가서 하기로 한 겁니다. 그 비용은 중국이 부담하고 여기에 우리 기상청에 직원 2명이 갔어요. 갔는데 중국이 갑자기 실험하기 싫다 이렇게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돌아왔어야죠. 이 기상청 직원 2사람 당황하고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따라서 했습니다. 이 기상청 직원 2사람이 뭘 했냐? 쇼를 했어요. 인공강우 탄을 쏘는 그 고사포 같이 생긴 이 그 인공강우 기계에 앉아갖고서 쏘는 폼을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그 사진입니다. 실제로는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배포해 갖고서 홍보를 했습니다. 당시의 기상청장은 김종석이라는 자인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1%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인공강우는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면서 실험을 다시 추진해서 이 쇼를 벌인 겁니다. 이 쇼를 벌인 지역은 중국 닝샤후이족 자치구 류판산이었고요. 그리고 2사람 인공강우 기계에 앉아서 마치 쏘는 것처럼 거짓으로 쇼하면서 사진 찍어서 온 기상청 2사람이 갔다 오는 비용 120만 원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됐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이 상황을 알리면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가입국가 38개국 중에서 35위가
가장 나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염 국가다. 그런데 이런 보여주기는 하고 있었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문재인이부터 저 기상청의 실무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뻘짓 쇼만 하면서 5년을 허송세월 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 취소에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아마 현장에서 그럼 저 사진 좀 찍게 해주세요. 사정사정해서 아마 이 사진 찍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가구 기계, 장비 이런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비밀이다 라고 했을 테니까. 정말 국제적으로 이게 쪽팔려서 말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또 다른 뻘짓이 문재인 케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규모가 커요. 저 기상청 뻘짓이야 국제적으로 쪽팔리긴 하지만 예산 120만 원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요, 건보 적자가 5,700억 이상 예상되는 아주 규모가 큰 뻘짓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현재까지의 건강보험료율 수준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2060년까지 이대로 가면 건보 누적 적자 5,765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부 내부의 전망 보고서가 문재인 때 제출이 됐어요. 문재인이 그거 봤을 거예요. 지가 문재인 케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광고를 했으니까. 야, 숨겨. 밑으로 깔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선심 쓰듯이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였습니다. (2020년에) 이런 전망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문재인 케어 하지 말라, 중단하라, 축소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게 뻔하니까 감추고 밀어붙인 겁니다. 국회 국민의힘의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2020년, 2060년 건강보험 장기재정 전망 보고서입니다. 건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40년 앞을 내다보는 보험 재정 전망치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입각해서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2060 건보 장기재정 전망 보고서가 정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 재정보고서를 보면 이종성 의원의 주장입니다. 막대한 건보 적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가 핵심이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권이 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문재인 케어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불리한 전망치 결과 보고서를 외부에 철저히 감췄다. 최병호 전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제 이런 재정보고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건보 지출은 공급자, 의료기관이 원하는 만큼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 재정위기가 오기 전에 적정 보험료율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의 얘기는 더 아주 간명합니다. 뭐라 그랬냐? 국민 입장에서는 보험료 더 낼 건지 아니면 의료 이용의 일부 제약을 감수할 건지, 돈을 더 낼 건지 아니면 치료를 덜 받은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게 뭐가 복잡한 문제냐? 60년에 5,700억, 5,700조입니다. 5,700조의 적자를 안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2060년에. 뭐 저는 그때까지 살아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러나 그때 우리 자식들, 손자 세대들이 어쨌든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싸질러 놓고 포질러 놓고 지는 문재인 케어 했다고 온갖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국민들 환심 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만 사기 뻘짓을 한 거죠. 네, 경찰이 눈앞에 두고도 못 찾은 컴퓨터를 검찰이 아주 손쉽게 찾았다고 합니다.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 때 경찰이 워낙 부실하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 관련 자료가 담긴 PC를 못 찾았다고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증거불충분으로. 그런데 이 관련 PC는 이스타 항공 본사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 PC와 서버를 확보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이 지난해 5월 이스타 채용비리 의혹 고발을 접수하고도 올해 7월까지 무려 넉 달 동안 2차례나 이 사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공문에는 컴퓨터가 가압류돼 행방을 찾을 수 없고 내부 인트라넷이 막혀 증거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거짓말로 썼습니다. 자, 경찰이 말이죠. 지난 8월에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직후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경찰이 행방을 모른다고 이 불송치 결정 공문에 적시한 그 컴퓨터, 인사 관련 컴퓨터, 이걸 검찰은 이스타 항공 사무실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트라넷이 막혀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썼는데 인트라넷 그때까지 막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서버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스타 항공 관계자 A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컴퓨터들 이런 것들한테 다 딱지를 딱 붙여놨어요. 가압류 딱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누구도 손 못 대게 딱지는 붙여놨지만 가져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갖고 와서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손쉽게. 근데 이걸 경찰은 도대체 뭐 했다는 겁니까? 또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지난해 11월까지 내부 인트라넷 접속이 정상적이었다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A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그룹웨어, 그러니까 인트라넷 그룹웨어, 이 사내의 그 통신망, 이 그룹웨어의 개인 이메일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개인 이메일들을 이번에 검찰이 다 압수수색해 간 겁니다. 이렇게 손쉬운 수사를 왜 경찰은 두 번씩이나 증거를 찾지 못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이 이상적인 눈치 보느라고 그랬겠죠. 문다의 눈치 보느라고 그랬겠죠. 따라서 그냥 저 경찰 좀 수사 좀 잘하지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그리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수사를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낙하산 인사의 민낯. 김영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한전의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의 사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전력산업 분야 경험도 전무하다는 내용의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는 면접을 봅니다.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을 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직무수행 계획서예요. 이 사람이 과거가 어땠는지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지만 이 사람이 사장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 공기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아닙니까? 그게 직무수행 계획서예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공기업의 그 공채에 응모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로 직무수행 계획서입니다. 또 심사위원들이 면접을 하거나 서류 심사를 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가장 비중을 두어서 들여다보는 것도 직무수행 계획서예요.
그런데 이 직무수행계획서 김영문이라는 자가 이게 노무현 때 청와대에서 문재인이가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서 행정관을 했던 자고, 문재인이의 무슨 고등학교 뭐 한 12년 후배인가 그렇답니다. 검사 출신인데, 그런 인연으로 문재인이가 임기 이 퇴임 직후인지 직전이겠죠. 이 한국 동서발전 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마지막 낙하산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자가 직무수행 계획서에 뭐라고 썼냐 하면, 전략산업에 대한 기본 지식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구체적 자료 없이 추측과 생각으로 계획을 작성해 제출한다고 썼어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전략산업에 대한 기본 지식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구체적 자료 없이 추측과 생각으로 계획을 작성해 제출한다. 이게 무슨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써요. 모르면 공부를 해서라도 쓰지. 그리고 구체적 실천 방안 추진 일정은 정확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다. 나 지금은 모르겠다. 사장 시켜주면 그 다음에 업무 파악해서 계획 세우겠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서발전이 현재 처한 상황이라는 항목에서는 탈탄소 문제가 심각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이 엄청난 기회이자 위기다. 이건 요즘 초등학생들도 줄줄 외우고 다니는 얘기입니다. 이런 한심한 직무수행 계획서를 가지고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2024년 4월까지 임기라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낙하산 인사의 민낯, 국민의힘의 구자근 의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폭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구자근 의원은 이 김영문이라는 자를 한국 동서발전의 사장으로 채용을 할 때 심사 평가위원들이 있었을 거다. 평가위원들은 이 황당한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심사 면담을 했을 텐데, 면접 심사에서는 어떤 질문과 대답을 얻었는지 이걸 좀 확인하려고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동서발전에 뭔가 자료가 있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파기한 거가 될 겁니다. 자료가 있는데도 제출을 안 한다면, 국감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수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어디 김영문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파렴치도 이게 정도가 있는데, 좌파들의 이 파렴치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좌파 정권도 탈원전을 이렇게 밀어붙이면 정계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산수 아닙니까? 산수. 그런데 그걸 숨겼어요. 이것은 국민의힘의 양금희 의원이 국정기획자문회의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확인이 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 정권인수위원회를 대신해서 100일 동안 활동하게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다가 뭐라고 보고를 하냐 하면은, 문재인이가 막 대통령이 된 직후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인 2022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답니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총 3단계로 나눠서 제시했는데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기요금 인상 방안까지 미리 마련을 한 겁니다. 1단계는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이거는 산업용이니까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은 체감이 잘 안 되겠죠. 2단계는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며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확 전부 다 올려버리면 충격이 크니까. 그러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보고서를 이미 문재인이가 정권 출범한 직후에 산업부가 보고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 이익 등을 활용해서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것으로 봤지만 2022년부터는 인상 요인이 급증해서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산업부의 전망대로 우리가 2022년인 올해 10% 넘는 전기료 인상, 일반인들은 뭐 한 6%대입니까? 그러나 이 중화학공업, 반도체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용 전기는 17% 가까이 지금 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측대로 된 거예요. 이거는 무슨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도 아닙니다. 원가 얼마 들어가고 수입 얼마 나오면 적자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걸 보전하려면 전기료 인상밖에 더 있습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산수예요. 단순한 산수입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이미 2017년 5월에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왕에 탈원전을 할 양이었으면 이때 산업부의 제안대로 그때부터 2.6%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때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17% 인상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자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 탈원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 안 하겠다. 전기요금 없어도 탈원전이 되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를 해놓으니까 마침내 정권 바뀐 다음에 지금 터져버린 겁니다. 이건 일종의 이 범죄 행위입니다. 완전히 국민을 사기치고 속인 것 아닙니까? 양금희 의원의 주장입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 이자들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국민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문재인이는 머리가 나빠서 몰랐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산수입니다. 산수. 2차 방정식만 돼도 문재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만 산수라니까 더하기 빼기. 문재인이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을 속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원 문재인 서면 조사 안 한다. 이거는 문재인에 대한 조사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사에 실익이 없다. 서면 조사를 거부하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계속 거기에 매달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를 못한다면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면 된다. 이런 의지가 이 감사원의 이번 발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읽혀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재인 측의 반응은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 조사하겠다고 계속해도 조사에 실익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14일 감사를 마치면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에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은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하지 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라.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는데 감사원이 사실은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강제조사 또는 수사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무자비하게 감옥에 보낸 사람이 서면 조사조차 무례하다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의뢰 도둑놈이 목소리를 높이기 마련이다. 발끈하는 걸 보니까 두렵긴 두려운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감사원에 문재인 서면 조사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도어 스태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러자 기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질문 하나를 더 던진 것 같습니다. 서해 사건 진상규명 과정에서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묻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원칙 아닙니까? 원칙이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원칙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도어스태핑도 이런 식으로 하면 그야말로 강력한 임팩트 있는 훌륭한 도어스태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제가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김정숙의 인도 방문, 문재인 정부가 먼저 요청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2018년에)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는 김정숙이 혼자서 3박 4일 인도를 다녀온다고 하면서 인도의 모디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 뭐 사실 가기는 싫은데 모디 총리가 하도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할 수 없이 할 일 많고 바쁜 김정숙 여사가 시간을 냈다. 이런 뉘앙스와 취지로 청와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민정이라는 자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것 같은데 고민정이라는 자의 당시 멘트가 이렇습니다.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3박 4일 인도 방문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김정숙이가 가기 싫은데 모디 총리가 하도 간곡하게 요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바쁜 일정 조정해서 갔다 오게 됐다. 이런 논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8년 10월에 고민정이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한 발언인데 2018년 9월 그 한 달 전에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원래 인도의 관광 차관이 초청한 사람은 김정숙이가 아니고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원래 장관 방문이었다가 영부인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 측이 얘기를 했고 10월 중순에 인도 쪽에서 맞춰서 모디 총리 초청장이 왔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옆구리 찔러 절박기식으로 김정수이가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대통령 전용기 혼자 타고 갔다 왔습니다. 자, 전용기 한 번 뜨는데 2억 5천만 원 듭니다. 또 김정수이가 비행기만 달랑 타고 갔다 왔다 합니까? 오고 가면서 돈을 펑펑 써 제꼈을 텐데 김정숙 순방 관련 예산 4억 원입니다. 이 4억 원을 예산이 없었으니까 기재부에다가 예비비를 신청했어요. 이 예비비 4억 원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되고 신청한 지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습니다. 자,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예비비를 신청해서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된 것은 모두 30건이라고 합니다. 29건은 건데 한 건은 이제 김정숙이 인도 놀러 갔다 오는 비용이죠. 나머지 29건은 뭐냐?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예비비, 긴급 재해대책비 관련 예비비만 신청한 지 사흘 만에 정말 속도 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정숙이의 인도 놀러 갔다 오는 거, 김정숙이가 인도 놀러 갔다 오는 게 코로나 수준이거나 재난 수준이었다는 뜻이죠. 얘기해 놓고 보니까 말은 맞는 것 같네. 김정숙이가 코로나나 재난이지.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먼저 김정숙이 놀러 가느라고 인도 쪽에다가 초청장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놀러 갔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김정숙이가 타지마을 갔다 왔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때 문재인 청와대가 그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이라면서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졌어요. 허위사실이 아니거든. 그러자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영부인 김정숙. 데일리안의 정기수 칼럼. 참 다시 봐도 참 짜증나네요. 이 사진.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언젠가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이 타지마을이었는데 이 김정숙이가 관광객들 다 통제하면서 혼자 찍은 이 사진 때문에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예, 정기수 칼럼은 이렇습니다. 김정숙이가 역대 최악의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유경수 여사, 또 그 후에 여러 대통령들의 부인이었던 영부인들, 김정숙과 같은 탐욕, 김정숙과 같은 사치, 김정숙과 같은 방탕을 즐긴 영부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들 조용히 뒤에서 영부인으로서 할 일들만 했다. 물론 영부인들마다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서 뒤에서 조용히 내조한 유경수 여사나 손명순 여사와 같은 영부인도 있고 다소 좀 세간에 입방아에 오르내린 영부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누구도 김정숙이처럼 남편보다 대통령보다 앞서서 걷고 앞서서 손은 들고 국민 세금으로 온갖 의상과 장신구를 착용하지는 않았다.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 타고 혼자
관광 다녀오는 것은 어느 영부인도 꿈도 꾸지 못했다. 김정숙이에 비하면 김건희 여사는 진짜 양반이다. 마치 좌파들이 무슨 중범죄인 다루듯이 무슨 특검을 하자 그러고 정치 공세를 펴붓고 있는 김건희 여사도 허위경력 기재 등으로 이미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또 문재인 좌파 정권 때 윤석열 죽이려고, 김건희 죽이려고 대학 당국과 수사기관이 탈탈 몇 년간 털었지만 어떤 위법사항도 현재까지는 나온 것이 없다. 가혹하고 과도한 공격에 오히려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남정호는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렇게 적었다. 남편과 떨어져 개인 시간만 나면 현지 한국인들을 격려하려고 했던 전임 영부인들과는 달리 김정숙이는 틈만 나면 미술관, 박물관, 해외 명승지들을 돌아다녔다. 남정호는 이 책을 출간하기 전에 이 주제로 칼럼을 썼는데, 문재인, 김정숙 청와대는 이 칼럼이 허위사실이다, 국익에 해를 끼쳤다 그러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패소했어요. 왜? 남정호가 쓴 사실들이 대부분, 칼럼들이 대부분 사실이니까. 그러자 1심에서 지고 나서 항소했다가 슬그머니 이걸 취하했어요. 김정숙이, 문재인이가. 사실인데 어떻게 이 재판에서 이 자들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김정숙이를 역대 최악 영부인이라고 칭하겠다. 이 김정숙이가 국민 세금으로 문재인과 함께 해외를 방문한 게 모두 48회. 모두 48회.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2년 동안 해외에 나가지 못한 상황까지 포함한다면 이 김정숙의 48회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된다.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그리고 김윤옥 여사 모두 24회에서 27회, 절반 남짓 밖에 없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해외 나가지 못한 2년을 제외하고도 김정숙이는 48회나 문재인 따라서 외교라는 명목하에 해외 관광을 다녔다. 팬데믹 2년 동안에 나가지 못해서 김정숙이가 얼마나 답답하고 애가 탔을까. 당시 청와대 부대변이었던 고민정이는 김정숙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고 당시에 발표했는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외교부 문서와 당시 외교부 담당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도 관광부 차관이 자신들의 문화축제 참석을 위해 초청한 한국 측 인사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 그런데 김정숙이는 그 넉 달 전에 문재인이하고 같이 인도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타지마할을 못 가는 바람에 버킷리스트에 구멍이 나니까 내가 이번에 다시 가겠다고 도종환이의 티켓을 가로챘다. 물론 도종환이는 이미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했다. 그러나 김정숙이하고 도종환이가 같이 갔는데 어느 언론이 도종환이를 취재하겠는가. 도종환이는 동행은 했지만 허수아비가 됐고, 방문 주 목적도 한인 문화 행사 참석에서 타지마할 관광으로 변질돼 버렸다. 김정숙이가 타지마할 앞에 홀로 벤치에 앉아서 찍은 사진,
이것은 김정숙이가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인도 정부와 전 세계의 관광객들에게 민폐를 끼친 대표적인 사례로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김정숙이가 밤잠을 못 자게 만들 또 다른 엄청난 범죄 게이트가 있다. 옷값 게이트다. 이 옷값 게이트야말로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청와대 특활비에서 나온 빳빳한 5만원권 현찰. 어느 명인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숙이가 애용했다고 하는 이 빳빳한 5만원권 현찰. 이게 옷값이나 장신구로 얼마나 어떻게 지급됐는지가 그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진다면 그야말로 핵폭탄급 게이트가 될 것이다. 문재인이와 김정숙이가 이사 나가고 난 청와대, 지금은 국민들 품에 돌려진 청와대, 이 청와대에서 옷장이 18개가 발견됐다고 한다. 18개의 옷장. 이멜다는 쫓겨난 다음에 수천 컬레의 구두, 신발장이 발견돼서 전 세계의 놀림거리가 됐는데, 문재인이 김정숙이는 18개의 옷장 때문에 두고두고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임 5년 동안 보도된 사진만으로 김정숙이가 도대체 옷을 얼마나 사입었는가를 집계한 그 사진에 의하면 132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옷이 132벌이 최소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사진으로. 이거 국민 돈으로 사입었다면, 그리고 금팔찌, 브로치 같은 호화 장신구들을 국민 세금으로 사서 치렁치렁 매달고 다녔다면 역사에 부끄러운 영부인 행적이 되는 것이고, 그 부끄러운 기록은 대통령 기록실에서 바깥으로 나와 햇볕을 쬐어야 한다. 이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이른바 외교 참사, 이른바 영부인 참사의 주인공은 바로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될 것이다. 이런 칼럼입니다. 이재명, 부적법한 것을 알면서도 성남FC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재직할 당시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가 50억 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라고 하는 시 내부의 검토 보고를 받고서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의 전략추진팀장을 지낸 김모라는 사람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소장에 이재명이가 이 김모와 공모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성남시 이재명은 두산건설의 이모라는 대표, 이 사람도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정자동 부지 관련 협약을 2015년 7월에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서 이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상향해 준다는 내용의 협약이었습니다. 또 이 협약에는 성남시가 두산개발의 기부 체납, 개발한 부지의 일부를 성남시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죠. 이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춰주는 대신에 두산건설이 50억 원을 성남FC에 뭐 광고비나 후원금 형식으로 준다는 내용도 이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양아치 야바이꾼들끼리 거래를 한 겁니다. 이 협약은 2015년 7월에 체결됐는데 그 1년 전인 2014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됩니다. 2014년 9월에 두산 측이 성남시에다가 정자동 부지, 병원 부지 용도를 업무시설 및 근린 등 복합용지로 변경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성남시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성남FC에 대한 현금 후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요청했고 두산이 좋습니다. 이렇게 승낙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성남시에서 이게 기부 체납 외에 성남FC의 운영자금을 현찰로 받는 것이 이게 적법하냐. 기부 체납이야 늘 있는 일이지만 어디서나 있는 일이지만 현금으로 성남FC 제3자에 해당되는 성남FC가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것이 적법하냐를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 결과는 이렇습니다. 성남FC는 영리목적 법인으로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성남FC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재명이한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고된 시점은 2014년 11월입니다. 2014년 9월부터 두산과 성남시가 거래를 시작했고 그 두 달 후 2014년 11월에 성남시의 내부 검토 결과 이거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검토 보고서가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한테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보고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재명이는 적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받은 뒤에 그 보고서에다가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모를 직접 써놓았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을 해주는 거니까 뭔가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냐.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에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 그게 일부는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는 것인데 그 일부를 성남FC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적법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재명과 정진상과 지금 불구속 기소된 김씨 이들은 두산건설에 정자동 부지의 15% 기부 체납을 제시했어요. 근데 두산이 야 그건 너무 많다. 좀 깎아줘 하면서 5%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이 동네 양아치들 이권 가지고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듯이 협상을 벌인 결과 2015년 3월 양측은 기부 체납 10%, 두산이 5%, 성남시가 15% 제시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깎아줄 거를 생각하고 거래하듯이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가운데 선이 10%로 기부 체납하기로 하고 대신에 성남FC에 50억 지원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게 2015년 3월입니다. 적법하지 않다. 성남FC가 돈 받는 거 적법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고 그게 2014년 11월이거든요. 넉 달 후인 2015년 3월에 양측이 기부 체납 10%, 성남FC 현금 50억 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8개월이 지나서 2015년 11월에 이 도둑놈 양아치들이 합의한 대로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성남시가 고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두산건설은 당시 정자동 부지 10%를
성남시에 기부 체납했어요. 그리고 성남FC에 2016년 그 다음 해죠. 2016년에서 2018년 3년 동안 성남FC에 50억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이 정황을 확보하고 나서 수사를 통해서 확보하고 나서 검찰은 공무원인 이재명 등이 두산의 용도 변경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성남FC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전달하게 했다. 이렇게 사건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의 이 공소 내용 이외에 한 가지를 더 문제 제기합니다. 두산건설이 이렇게 해서 도둑놈 양아치들 담합하듯이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 상향해서 정자동 부지 매각으로 얻은 차익이 1649억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러면 이게 도둑놈들 양아치들 사회에도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야 5대5다 6대4다 그 정도로 나눠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공소장에 따르면 두산이 1649억을 벌어가지고 그중에 50억을 이재명 성남FC에게 떼줬다는 거니까 1600억을 두산이 먹고 50억을 성남FC가 먹었다는 건데 이거는 양아치들의 상식에 양아치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도둑놈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5대5나 4대6으로 나눠야지. 그래서 저는 성남FC 50억 이외에 어떤 형태로든 돈 세탁을 거친 비자금이 이재명 측, 정진상 측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둑놈 세계, 양아치 세계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그런 정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촉구합니다. 이 성남시 팀장 김모 씨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30여 차례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소장을 본 법조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김모 씨 공소장이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공소장이네. 성남FC는 이 두산건설과의 이 관계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김모 씨를 기소한 것이고 이제 이재명은 아직 이 사건 관련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은 두산건설은 두산건설이고 농협 성남시 지부, 판교 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등 7곳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미 지난 16일과 26일 두산건설,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모두 두산건설과 성남시의 밀착 특혜 거래 의혹과 본질적으로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곳들입니다. 성남FC 의혹 전부터 대장동보다 성남FC가 더 폭발성이 높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어요. 법률가들도 얘기해 왔고 또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도 대장동 위례신도시 그거보다 성남FC가 더 폭발력이 있어 라고들 말씀들을 해오셨어요. 이제 성남FC와 관련된 이런 실체적 진실이 조금씩 밝혀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쌍방울 후원단체
아태협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경선 때부터 이재명을 도왔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검찰은 아태협의 대전 지부장이었던 자를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이재명에 대한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태협이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훨씬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치를 때부터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태협 사정에 밝은 A씨는 아태협 회장 안모 씨가 경선에서는 대의원 확보가 중요하다. 앞으로 이준토간 대의원 투표를 도울 것이다. 쌍방울이 물심양면 돕고 있다. 고 말을 했다고 언론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의원, 이 아태협 회장 안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에는 아주 밝은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경선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50%입니다. 일반 당원 국민 여론조사가 50%인데 이 대의원은 전체 당원의 0.4%에 불과하지만 모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충성도가 가장 높고 또 상대적으로 한 표 가중치도 매우 커서 최우선 포섭 대상자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모라는 자는 바로 그 대의원 확보에 2주 동안 총력을 경주하겠다. 그리고 쌍방울이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문제의 아태협, 이 문제의 아태협에 쌍방울과 경기도 등이 40억 가까운 기부금과 보조금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가 쌍방울에 법인카드 받아서 몇 억씩 썼던 이화영이 구속된 자죠. 이 자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부임한 뒤에 이 아태협이라는 단체가 갑자기 대북 교류 창구처럼 되면서 40억 가까운 기부금과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2018년에는 쌍방울이 이 아태협한테 6억 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3억 원을 기부했고 2019년에는 쌍방울 계열사 세 곳에서 현금 2억 1,300만 원과 7,6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지원했고 그리고 아태협의 안모라는 자는 나노스의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아태협은 경기도로부터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대북 사업의 큰 손으로 아태협이 부상한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과 이화영, 아태협, 쌍방울 거의 한 몸이 돼서 이재명의 경선 때부터 온갖 불법 선거운동과 불법적 정치자금을 모아줬던 것으로 정황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이화영이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아태협 쌍방울 관련 이 사건의 전모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 쌍방울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돼서 그 이태영이라는 변호사에게 CD를
무기명 채권이죠. 20억짜리를 주고 받고 했던 정황도 이미 폭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지금 이 쌍광물의 실질적 소유주 김성태라는 자 지금 외국에 도망가 있는데, 외국에 도망가 있으면서도 쌍광물 직원들한테 자기가 잘 다니던 룸살롱 10센트인지 뭐 잘 나가는 룸살롱에 여성 적객부를 쌍방울 비용으로 보내라. 실제로 1등석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아수라 영화보다도 훨씬 더 영화 같은 얘기들이 실제로 수년 동안 이재명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오물덩어리를 깔끔히 청소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거악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검찰 본연의 강력한 수사,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축구 해설가로 유명한 신문선 씨가 성남FC 대표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신문선 대표를 완전히 패싱한 이재명의 폭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남FC는 기업들과 광고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따낸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는데, 그 규정을 성남FC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걸로 서류상 돼 있어요. 그런데 SBS가 취재를 해보니까 성남FC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면 성남FC의 대표가 이걸 만들었다는 뜻인데, 이 성남FC 대표는 완전히 패싱당했다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2014년 11월에 작성된 세입증대 성과금 운영계획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광고 유치 등으로 성남FC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성남시 공무원 광고기획사의 유치액의 최대 20% 주는 방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계획안은 이걸 한번 보십시오. 두산건설이 용도 변경 후 신사옥건설 시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의 후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12일 후에 작성됐습니다. 이제 곧 돈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야 이 돈 들어오면 이렇게 성과금 형태로 좀 나눠주자 해서 급하게 이 성과금 조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영계획 문건에 결제란에는 누가 결제를 했냐 하면 구단주인 이재명, 당시 성남FC 대표, 그리고 성남FC의 단장, 그리고 정진상이가 서명했답니다. 이 정진상이가 왜 여기에 결제란에 서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명했답니다. 이것만 보면 구단주는 그냥 명예 상징적인 자리고, 실제로 대표와 단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규정을 만들었겠구나 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당시 대표를 지냈던 신문선 당시 전 대표의 기억은 전혀 달라요. SBS가 취재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제가 올라와서 서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성과금 관련 규정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 신문선 대표가 완전히 패싱당했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이는 이 성과금 이 문건을 만들어서 성과금 지급을 확정 지은 다음에 그럼 성과금을 누구한테 얼마를 줄까를 심의하는 성과금 지급 심사위원장, 이것도 성남FC 대표이사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재명이가 직접 지웠대요. 지우고 성남시 담당 국장으로 고쳐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건을 만들 때도 패싱당한 신문선 씨가 성과금 지급 심사위원장으로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워졌다는 건데 이 지워진 사실도 신문선 씨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따돌림 당한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성남FC 대표가 성과금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또 성과금 지급 심의위원장 자리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배제됐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성남FC와 관련돼서 네이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네이버 차병원 등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압수수색한 이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것들 봐라. 증거인멸을 했네? 라고 네이버에서 압수한 자료에서 증거인멸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거인멸 범죄가 새로 추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네이버 관계자 3명에 대해서 자택과 회사에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네. 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에는 네이버 신사업 건설 업무를 총괄했던 네이버 INS 전 대표 A씨도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합니다. 수사가 수사를 낳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의 솜씨를 기대한다. 금융감독원이 26조 5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부실을 확인하고 일부 부실이죠. 향후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실태조사가 나오자 금감원이 바로 금융권 대출과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 상당한 부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 관련 총 규모는 26조 5천억 원 규모인데 담보 초과 대출 건수가 12,498건이었다고 합니다. 담보 초과 대출. 일반 서민들은요, 담보 가지고 가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대출 정말 머리 몇 번씩 조아리면서 받습니다. 근데 이 태양광 하던 자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뒷배가 강했는지 12,498건이나 담보보다도 초과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은 담보 초과 대출 총액이 1조 4,900억, 1조 5천억에 달합니다. 또 국내 10대 자산 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숫자가 50개입니다. 설정액이 3조 1,300억이에요. 이 중에 이지스 리얼 SSC라고 하는 운영사는 500억 원의 손실 위기에 처한 상태라고 합니다. 금융공공기관의 자금 모두 5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태양광 대출 실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파악한 정보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 이번 주 중에 국민들께 그 실태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네, 이복현 금감원장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네, 문재인 정권 폭정 동안에 작가들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걸 풍자했다기보다 모욕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풍자와 모욕은 다릅니다. 풍자는 정치적 상상력과 위트 이런 것이 가미가 되어서 작품성이 있는 것이 풍자입니다. 그냥 욕한 것이 풍자입니까?
그냥 모욕하는 것이 풍자예요? 작가들이 스스로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작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풍자에도 작품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고도의 위트와 유머가 작품성과 녹아 들어갈 때 이것을 풍자라고 하는 거지, 시중에 잡소리 비속어들 잔뜩 늘어놓고 보기만 해도 역겨울 정도로 그런 것들은 무슨 풍자의 이름으로 감히 예술을 모욕합니까? 저는 이 작품 풍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예술적 감수성과 예술적 감성으로는 이게 무슨 작품이냐,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지. 더구나 이 작품은 영국 일간지 더선에서 1919년에 게재됐던 만평과 매우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에 대해서 문체부, 만화축제에 100억 이상의 후원, 정부 지원금을 주고 있는 문체부가 이거 적절치 못하다라고 엄정 경고를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공모전을 후원했던 문체부는 2차례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른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사항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실제로 문체부는 공모전 개최 계획상 정책 의도가 있거나 표절 소지가 있는 작품을 결격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심사위원들한테 이 점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고 순수 창작품 여부도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 그래서 엄중 경고하고 후원 명칭 사용도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자 웹툰협회가 나섰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인지, 웹툰 하는 사람들이 진짜 다 모여있는 대표성 있는 단체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저지르겠다, 경악할 지경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먼저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성명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진흥원의 신종철이라는 자가 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는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의원을 지낸 자고 20대 총선에 예비 후보까지 했던 그런 자로 만화 경력이 전무한데도 이 원장에 임명이 돼서 이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순수한 예술적 감성으로 명성을 쌓은 공모전을 정치적 오염의 공모전으로 변질변색시킨 만화진흥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당당하게 답변했습니다. 자,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준비하고 있는 일부 웹툰 작가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작가라고 한다면 제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좌파 폭정 5년간 얼마나 많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부정되고 짓밟혔습니까?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재인 좌파 폭정 5년 동안 6천여 명에 달하는 학교의 교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국성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신독죄를 비판했는데, 그리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로 매도되면서 문재인 좌파 정권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는데, 그렇게 언론이 탄압당하고 표현의 자유가 압살당할 때 지금 성명서를 준비한다고 하는 당신들, 과연 어떤 소리를 질렀는가? 단 한마디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행동한 적이 있는가? 성명서를 준비한다니까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행사하기 이전에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당신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거예요. 작가라면, 장사꾼이 아니라 작가라면 최소한의 그런 자기 성찰은 가지고 성명서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 방송국에 시청자 4분이죠. 네 분이 지금 오셔서 저하고 함께 지금 방송 방청하시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준석이가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는 결정 추가 징계가 어제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동을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원당규 등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해당 행위다. 네, 어제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이준석이는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소명 절차에 불응한 거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수차례 출석 요구했는데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권리를 그냥 내려놓은 거라고 생각한다. 이준석에 대한 징계에 이견이 없었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이준석이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됐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2024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1년 6개월간 당원권 징계,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준석의 국민의힘 내에서의 정치 생명은 어제 날짜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댓글에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출당시켰어야 되는데 제명시켰어야 되는데 무슨 당원권 정지 1년이냐. 결국은 2024년 1월부터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뒷구멍 열어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건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사안을 보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어제 이준석의 그 가처분 신청 기각 그리고 1년 당원권 추가 정지 이것으로 이준석이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이 불은 그 정도 불도 아닙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 불씨 하나가 그동안 난동을 피웠던 겁니다. 이준석이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하는 추가 징계라고 하는 팩트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앞으로 이준석 얘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인데 제 논평에 이준석이가 등장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이제 진짜로 개무시합시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안철수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과 민주당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세계일보는 안철수의 이런 주장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심을 잡기 위해서 우클릭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안철수의 말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은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이다.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과 싸우는 그 세력과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안철수의 발언을 우클릭이라고 세계일보는 규정하고 보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세력이 우클릭이 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과 싸우지 말아야 중도가 됩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 싸우지 말아야 중도가 됩니까? 무슨 이런 엉터리 규정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도건 우파건 또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좌파 중에도 이것을 인정하는 합리적 좌파가 조금 있어요. 이들은 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세력입니다. 여기에 우클릭이 어디 있고 좌클릭이 어디 있어요? 안철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의 14 남북공동성명 14주년 메시지, 이 성명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정치적 결단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문재인과 민주당과 결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미사일을 계속 쏴대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양쪽 다 참고 대화해야 된다고 하는 황당한 양비론을 이 14 기념사라고 올린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안철수가 비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 맞나 싶은 메시지다. 한미동맹을 부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문재인이 말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이미 한반도 대리 운전자론으로 조롱받고 있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김정은이 가라는 대로 가는 대리 운전자 아니었냐? 이게 안철수가 우클릭이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정신 차려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안철수의 페이스북 글은 이렇게 계속 연결됩니다. 문재인과 결별한 이후 저의 결단과 행동은 일관됐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세력 편에 선 것이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우파다. 이 싸움은 결단의 순간이 온다면 북한에 굴복할 것인가 북한과 싸울 것인가에 관한 실존적 문제로 된다. 저 안철수,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에 맞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제가 그래서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앞으로도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정론일침이었습니다. 방송 잘 보셨습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아직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송사의 사장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수익 창출을 못하게 하는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여전히 노란 딱지가 붙고 있어서 방송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광고 탄압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을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만만회원이 되어주셔서 고성국TV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미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